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상에는 지상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 당연히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법정지상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성립이 되면은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고 성립이 안 되면은 건물 철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배워야 되겠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배워야 된다. 자, 법에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어떤 이유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 이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A고 C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C는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A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A로 존재하고 C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A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법대로 하자면은 현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죠. 이 상황에서 토지가 B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A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은 A 토지의 가치가 1억 정도였어요. C는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1억짜리의 토지에 7천만 원 정도 빌려줬다는 것은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경매가 낙찰된다면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8천만 원, 9천만 원에 낙찰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A가 건물을 지었잖아. 그리고 법대로 하자면은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과연 B가 제대로 된 금액의 낙찰을 받을까?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낙찰받아봤자 이 A라는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됨으로써 토지에는 큰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낙찰가가 상당히 낮아질 거예요. 자, 한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고 봅시다.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를 고작 3천만 원 정도에 밖에 낙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근저당권자인 C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건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소송의 결과로 판례가 나오는데 성립 요건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게 추가가 되냐 하면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고 건재당을 잡았을 때 토지만 건재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건재당권자는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됨으로써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리 하게 되면 법정상 성립된다고 했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상권 성립 요건은 건재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으로서 소유자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는 게 원래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데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법정상권이 성립됩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추가가 된 게 건재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소유자도 동일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론인데 현실상하고는 좀 안 맞아. 뭐가 안 맞느냐 보면은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는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토지만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한다면은 또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은 건재당권자는 당연히 공동으로 건재당을 잡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법정지상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건물을 저당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요때 문제가 되거든.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는데 건물은 건재당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토지만 잡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건물에 건재당을 못 잡는 이유가 뭘까? 따져보니까 미등기, 건물이 미등기 되어 있었다. 또는 불법이었다. 그 다음 무허가 건물이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미등기, 불법, 무허가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재당을 못 잡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케이스는 이 상황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묻거든. 미등기나 불법이나 무허가는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서는 있잖아요. 그냥 건축물이면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 토지 위에 원두막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흐름한 창고가 하나 있었다는 거지. 토지 위에 흐름한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흐름한 창고를 등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불법일 수도 있고 무허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 이 둘 중에 하나만 완성되면은 건물로 보거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를 보니까 딱 토지 소유자가 있고 불법적인 미등기된 건물이 있을 때 토지만 경매가 나왔다면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낙찰을 받았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은 건물 철거를 못 하거든요. 성립이 안 된다면 건물 철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상도 성립 요건은 배웠습니다. 건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명백하게 알 수 있겠는데 건물 소유자를 미등기 불법 무허가의 경우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가 불분명한 경매 사건이 나왔을 때 입찰 전에 성립 유무를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대부분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면은 입찰하지 마시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면은 입찰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밝혀내겠어? 어렵잖아. 자, 여기 토지가 있단 말이야.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아버지야, 아버지. 백세 아버지, 100살 아버지인데 효자 아들 80살. 효자 아들이 아버지 모시려고 집을 하나 짓는 거예요, 촌집을. 근데 이 집을 지으려고 딱 하다 보니까 토지는 아버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일단 먼저 들어가. 그리고 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자기 또 취득세 등록세 또 들어가.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지. 이 건물만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들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 아버지의 토지만 건저당을 잡고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건물이 아들 거라는 게 등기가 되어 있잖아. 그렇다면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 상황에서는 법정상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였다, 불법이었다, 뭐가였다라는 거지. 그럼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이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경매 입찰자가 토지만 경매가 나왔고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야. 100살 아버지가 있길래 물어봤지. 어르신,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이 집 누구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 우리 아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입찰자는 아이고 이거 법정상권 성립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낙찰을 받았지. 낙찰을 받고 다시 갔어. 다시 갔는데 이제는 아들을 만났지. 아들이 있더란 말이야. 아들 보고 이거 지난번에 내가 조사할 때 들었는데 아들 당신 거라 하더라. 건물이. 아버지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법정상 성립 안 된다. 철거하자.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자, 이게 미등기고 미등기인 상태의 건물을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밝혀냅니까? 이 상황은 내가 볼 때는 소송 거리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밝혀낼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등기된 건물인 경우에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길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매 입찰 전에는 낙찰을 받고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무를 가늠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학원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면은 건물 철거를 못 하니까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제약이 있으니까 입찰하지 마시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면은 입찰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지상권 관련 이런 토지가 경매가 나오면은 그 토지를 실사용 목적일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따져봐야 되는데
순수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성립 유무를 중요시하지 않고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입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요.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더라도 될 것 같더라도 입찰을 해본다라는 거지. 지금 이 물건이 내가 경매 낙찰 받은 물건입니다. 경매 낙찰. 그런데 이 그 뒤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집이 있어. 허름하고 뭐 등기도 안 돼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이 상황인데 그 다시 첫 페이지에 보면은 토지 만매각대가 있거든.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는데 토지 만매각이야.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은 건물 철거를 못 하는 거고 안 되면 철거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이게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입찰을 했어요. 성립이 되면 입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성립이 될 것 같은데도 입찰을 했다고. 그리고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입찰을 했을까? 자, 봅시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는 A인데 이게 누구 것일까? 참 아리까리하지만 내가 볼 때는 A 소유인 것 같아. 그리고 뒤에 건재당이 잡혔어. 그럼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거거든. 토지만 낙찰 받아도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충분히 법정지상권 성립될 것 같았는데도 내가 왜 입찰을 했느냐. 낙찰을 받고 만나러 갔지. A가 당연히 법정지상권 주장하면서 성립이 된다는 걸 주장하면서 계속 살겠다, 못 비켜주겠다라고 할 때 나는 토지 소유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료, 땅세라고 하죠. 당연히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땅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상호간에 협의를 하겠지. 상호간에 협의를 했는데 뭐 안 준다든지 협의가 안 되겠지. 그럼 나는 지료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료 청구에 관한 소송을 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한 5% 정도, 대충 5% 정도의 지료를 판결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5% 정도의 지료 판결 내려주거든요. 5% 정도의 지료 판결을 받았다. 자, 이 5%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은 이 땅이 아까 1억짜리라고 그랬잖아. 1억짜리인데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 때문에 3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그랬잖아. 지료 판결 5%이 판결은 순수하게 이 토지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5%거든. 소송 중이니까 감정을 했을 것이고 그 감정 결과 1억이 나왔다면은 1억에 대한 5%는 500만 원입니다. 이건 500만 원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산 가격은 3천만 원에 샀잖아. 3천만 원의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연 500만 원에 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대박이야. 토지 투자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거든. 토지 투자의 단점이 뭐냐면은 월세가 안 나온다라는 게 단점인데 어때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은 10년이 아니라 뭐 50년, 100년도 가져가겠다. 순수 투자 목적일 때는 이 지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지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료를 안 주는 거예요. 지료를 안 줘. 이랬을 때 미지급 지료 2년을 경과하면은 법정지상권 자체는 소멸이 됩니다.
그렇다면 2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죠. 우리 중장기 투자했잖아.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법정상도 성립된 것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법정상권 성립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입찰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법정상권 끝.